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당초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 대신 진료 축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 집단 휴진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은 비어 있었고 보행자도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친형 손흥윤 코치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기 5년의 영국 하원 의원 650명을 뽑는 총선이 오늘 실시됩니다. 총선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압승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또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5월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예고했던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휴진 대신 진료 재조정에 나섭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부터 강도 높은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술은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이라며 1, 2차 병원이나 지역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서울 아산병원을 찾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신 선별적이고 강도 높은 진료 재조정을 통해 중증이나 응급,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집중적으로 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이에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야권이 토론 종료 요건인 제적 5분의 3, 180석 이상 의석을 가진 만큼 오늘 오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안건을 추가 상정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형인 송흥용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그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 코치, 정모 코치 등 손축구 아카데미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 조사로 손 감독과 코치들은 아카데미 유소년 축구 선수였던 A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유련동 골목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은 비어 있었고 보행자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영국이 오늘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 5년에 하원 의원 650명을 선출합니다. 현지 시간 3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최종 예측 조사는 노동당이 431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둬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102석에 그쳐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당 인사들도 공공연히 참패를 언급하는 가운데 노동당은 마지막까지 안심해선 안 된다며 지지자들에게 투표장에 나올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72석, 극우파 영국개혁당은 3석이 예상되고 89개 지역구는 경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전면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진료 축소에 나섭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5개월째 접어든 의정 갈등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 대신 자율적인 진료 재조정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교수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의료 붕괴가 시작되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선별적이고 강도 높은 진료 축소와 재조정을 통해 중증이나 응급,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피해라는 부정적 여론 탓에 전면 휴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전 체제로 바꿔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주요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이라며 1, 2차 병원이나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은 서울 아산병원을 찾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 공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설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전공의 근무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며 복귀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하는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조만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면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7명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하는 등 의협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환자단체들이 도심 집회를 진행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130일을 넘겼다며 필요한 때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를 넘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대신 최상병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우 의장은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제2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은 애초 첫날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의를 하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신 나갔다고 발언한 데 여당이 항의에 파행하면서 하루 늦춰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곧장 합법적 의사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완강한 저항에도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종료되고 곧장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범야권이 190석을 넘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거란 관측입니다. 특검법 상정에 앞서 의사 일정 순서를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뒷순서로 하고 오늘은 왜 앞으로 하고 왜 호떡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저는 또 한번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번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협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대정부 질문이 무산되면서 국회에서 기다리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전원 퇴장해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또 한 번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이 기한이란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 역시 적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어미준,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 외에는 각각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셈인데,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방탄만을 위한 탄핵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권력형 무고나 다름없다며 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인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리기 전 법사위 차원에서 먼저 조사할 예정인데, 검사들을 증인대에 세우는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건은 국회법상 국정조사처럼 강도 높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의 지금 제기된 의혹과 혐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차원이고,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권한을 받은 거고요. 검사 탄핵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여당은 검사 탄핵이 이재명 방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야당은 검사 또한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대치 전국에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등검찰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 대신 자신을 탄핵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 등을 정리한 게시글에는 현직 검사장 등 댓글 150여 개가 달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친형 손흥윤 코치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질지, 또 그럴 경우 합의나 형사 공탁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손축구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자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 그리고 친형 손흥윤 씨를 포함한 코치 2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4월 아동학대 고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긴 지 2달 보름 만입니다. 앞서 손축구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김무근 측은 지난 3월 일본 전지훈련과 강원도 춘천 숙소 등에서 감독 코치진의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체벌 등이 있었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김군은 경찰 상담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 주고 싶다고 직접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체벌이 있었던 건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 아동학대의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 정신적 폭력이나 각종 가혹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만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아동이 직접
메모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보더라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법기관이 보더라도 뭔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열릴 경우 열띤 공방이 예상되는데 만약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합의 여부도 관건입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와 손 감독 측 변호사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억대 합의금 논란과 함께 진실 공방이 펼쳐지는 상황. 법조계에선 피해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형사 공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에서도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평택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입니다. 연두색 벽면에 무언가 긁고 지나간 흔적이 선명합니다. 바닥에는 급정거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윤현동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은 비어 있었고 보행자도 없었습니다. 운전자와 옆에 타고 있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창문 곳곳에서 회색 연기가 솟구치고 복도엔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12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9층에서 난 불은 50분 만에 꺼졌는데 호흡 곤란을 호소한 10대 남성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농산물 보관용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양파와 복숭아 등을 보관하던 창고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선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들이 재빨리 나서서 불을 끈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엔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건널목에서 멈춰있던 시내버스를 다른 버스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마약인 케타민 99g을 피임기구에 담아 국내로 밀반 입한 30대 여성이 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 A군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군은 위중한 상태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둘 사이가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강영욱 모든컴퍼니 대표와 배우자가 이르면 이달 중에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성조 씨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새벽 전주시 여의동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60km로 차를 몰다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 5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항공권을 저렴하게 산 뒤 되팔면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투자금 468억 원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대가성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차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50대 음주운전자가 납치가 의심된다는 주변의 오인 신고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멈춰 세웠는데 부부관계였던 50대 남녀는 뒤따라오는 경찰을 보고 만취 상태의 남성 대신 여성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경위는 직위에서 해제됐는데 40대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영국에서는 임기 5년의 하원 의원 650명을 뽑는 총선이 실시됩니다. 경기 침체와 각종 스캔들로 민심을 잃은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선거운동에 나선 노동당원과 지지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기 총리를 예약한 스타머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now had 14 years of chaos, of division and failure, and the choice tomorrow is to bring that to an end. 언론도 잇따라 노동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최대 타블로이드지 더 선은 물론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경제지까지 노동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이민 문제와 공공의료 개선 실패에 총리 측근들의 총선 날짜 맞추기 도박 의혹까지 터져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대 여당을 막아야 한다는 견제론에 한가닥 기대를 거는 실정입니다. The dangers of a Labour government with an unchecked majority, a blank check to do what they want, and that means people's taxes are going to go up. 유럽을 휩쓴 극우 정당은 영국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의회 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극우 성향 영국 개혁당의 정당 지지율은 보수당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비례대표 없는 소선거구제인 선거제도 탓에 당선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입니다. This is our first significant step towards a much longer term goal, which is aiming at 2029, but also is aiming at building a mass movement for common sense across the country. 투표는 우리 시각 오후 3시부터 15시간 동안 진행되며 개표 결과에 따라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중러 정상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회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 벨라루스가 SCO에 정식 합류하게 되면서 반미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만났습니다. 푸틴이 지난 5월 방중한 이후 한 달 보름 만이고 지난달 19일 평양을 다녀온 뒤 첫 대면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을 한 겁니다. 为维护两国正当权益、捍卫国际关系基本准则做出努力。 Надеемся на участие наших коллег и на ваше участие на саммите в Казани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푸틴에겐 5 연임 이후 첫 국제회의이자 우크라이나 침공 뒤 고전과 고립의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유럽의 유일한 맹방 벨라루스가 이번에 10번째 SCO 회원국으로 합류합니다. 지난해 중동의 이란이 가세한 데 이어 SCO의 반미 색채가 더욱 짙어지는 셈입니다. 중국도 미국과 유럽 등 민주진영의 견제에 맞서 권위주의 국가끼리 연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도 이번 회의엔 불참한 배경입니다. 习近平主席将同与会各国领导人就新形势下深化各领域合作以及当前重大国际和地区问题深入交换意见。 2001년에 출범한 SCO는 이제 세계 육지 면적의 25%, 인구의 40%, GDP의 30%를 차지할 만큼 커졌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난 뒤 중국은 7년 만에 순환 의장국을 맡아 앞으로 1년 동안 상하이 협력기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88% 뛴 18,188.30의 장을 마감하며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형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 종가도 전장보다 0.51% 오른 5,537.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0.06% 내린 39,308.0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날보다 4.57% 오른 128.2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1,550억 달러로 불어나 3위 자리를 지키며 2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며 올해 초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장보다 6.54% 오른 146.3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종가는 올해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중 낙폭은 0.8%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고 밤사이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제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었는데 오늘도 많이 덥다고요? 네,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30도, 대구 34도, 경주는 무려 35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4도, 강릉 2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 32도가 예상됩니다. 네, 현재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비가 언제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네, 우선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은 남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경북 북부까지,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도 장마가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호우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의 노후 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지원에만 14조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요즘 큰 부담을 호소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전국 양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서울 도봉구입니다.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새 기계 도입 보조금을 등에 업은 값싼 중국산 앞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5년 새 100곳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발가락 부분을 일일이 붙이는 공정과 실밥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친환경 기계 도입이 수건입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준다면은 우리 여기 도봉구에 그래도 6천 명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패션 산업이 앞으로 이게 사양 산업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부진에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가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1,056조 원으로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는데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이 10%가 넘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서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14조 규모 금융지원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은 82만 명 이상입니다.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임차료를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도 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새출발 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 약 30만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에 앞서서 배달앱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쭉 만나보니까 이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이 하소연이 그 이전보다도 훨씬 좀 강합니다. 문제의식이 그전보다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35%에 이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덩치를 키워 2035년까지 법인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쉴 때 제대로 쉬고 경기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건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네, 요일제 공휴일이란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만드는 건데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유력합니다. 어린이날로 예를 들어 보면 5월 5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5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까지 토일, 월 3일을 연이어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지죠.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이 되면 매년 안정적으로 휴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연휴가 길어지면서 관광 등 내수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마틴 루터 킹의 날을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로, 노동절을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등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호주 등도 요일제 공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전제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엽니다. 정부가 FTA 1위 국가를 목표로 선언한 가운데 통상협정 추진 전략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은 이달 들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안정화됐지만 과일 같은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최근 폭염의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올여름 농식품 물가 괜찮은 건지 정부가 점검 내용과 대응 방안을 내놓습니다. 네,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직후에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조대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 담겼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소방서 전화합니다. 차량 정지하세요. 소방서 전화합니다. 차량 정지하세요. 늦은 저녁 소방차가 주변 차량을 통제하며 다급하게 달립니다. 도착한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급대원들이 보이고 부서진 차들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들. 제발 호흡이 돌아오길 바라며 연신 가슴을 누르는 모습이 다급해 보입니다. 역주행 차량이 덮친 인도 쪽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어디선가 튕겨나온 듯 널브러져 있고 인도와 도로를 가르던 난간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현장, 지금은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반쯤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메인타워 호텔 14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객실 스프링클러가 터져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투숙객 등 6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소방당국은 객실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이보다 조금 앞선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삼례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8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었고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50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남원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의료원입니다. 수업이 한창일 시간 학생 몇몇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 때문입니다. 저녁부터 갑자기 우아하고 열이 38도, 60도 올라가면서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반 친구들도 기도하고 농사하고 연락을 못 온 친구들도 벌써만 신고됐었고. 맨 처음 의심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일. 남원 시내 초중고등학교 50여 곳 중 15곳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남원 전체에서 200명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몇몇 학교는 일찌감치 일과를 마무리하거나 아예 휴업했습니다. 7월 초라 기말고사를 치르던 이 학교는 의심 환자가 속출하자 시험까지 미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환자가 나온 학교의 집단급식을 하루 중단하고 이후엔 대체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학교는 급식을 정상 운영하되 식중독 위험이 낮은 가열 음식 등으로 식단을 채웠습니다. 또 검체를 채취해 보건당국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먹었던 그 식재료로 공급했던 식단에 나와 있었던 보존식과 그날 학교에서 먹은 물 그리고 그 식기구 그런 환경 검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큰 만큼 먼저 꼭 손을 씻고 익히거나 끓이는 음식 위주로 먹는 게 안전합니다. 또 채소류는 깨끗이 씻어 먹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식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또 한 번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 100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탱크를 보내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3일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서 적의 공격과 암살에 대한 대응의 일부로 로켓 100발을 이스라엘에 병합된 골란 고원의 2개 지역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티레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인 무함마드 니마 나세르를 제거했다고 밝힌 직후 헤즈볼라가 곧바로 보복에 나선 겁니다. تهديدنا بالحرب لا يغير موقفنا. نحن من البداية قلنا أننا نساند غزة.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다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 분리장벽 인근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라파 작전에 투입된 탱크들이 전장을 떠나면 리타니 강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타니 강은 국경 근처 레바논 남부에 있는 강입니다. 또 헤즈볼라를 상대로 필요한 어떤 작전이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מכים את חיזבאללה כל יום, מכות קשות מאוד. אנחנו גם נגיע למצב של מוכנות מלאה לעשות כל פעולה שנידרש בלבנון. 이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우려가 더 커지자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레바논 특사를 만나 전쟁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4년 만에 다시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3,330m 높이의 에트나 화산 정상 부근에는 현지 시간 2일부터 새로운 분화구가 생겨 마그마와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입니다. 열대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북부 베네수엘라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를 관통하면서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카리브해 섬 그레나다와 카리아코에서 모두 3명,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1명이 숨졌으며 베네수엘라 북부에서도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카르미엘 지역에 있는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난동범을 사살했으며 테러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년 만에 새로운 도안을 채택해 내놓은 새 지폐가 발행됐습니다. 새 만 엔권에는 일본 메이지 시대 경제 관료를 거쳐 여러 기업 설립에 관여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AH의 초상화가 들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성전기의 사장을 만든 등 한반도 경제 침탈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메시지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원회의가 끝난 뒤에도 연일 경제 행보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흘 동안 이어진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친 다음 날 국방공업 기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당 공식 행사를 마친 직후 첫 공개 행보로 군수공장을 찾은 겁니다. 사실상의 군사동맹인 북러조약을 맺은 뒤라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공업이 도달한 현대화의 높이는 기계공업부문만이 아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딛고 올라서야 할 기준이고 목표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 자리에는 당 간부 100여 명을 대거 동원하며 경제 부분에 대한 치적 홍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북한 매체들 역시 경제 성과와 사업 집행 내역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는데 대내외적 상황이 모두 반영된 메시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성과와 함께 민생 행보에도 나서며 대내외 결속을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겁니다. 이미 북러 조약을 통해서 외교적 성과는 이미 선전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원회의는 민생이나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한편에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국방력 강화 일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전원회의 기간 김정은 배지를 착용한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주민들 향해 단독 우상화 작업도 본격화됐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 기간 대남, 대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배경이나 비공개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방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부방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오픈AI의 챗GPT처럼 채팅 방식으로 군 내부 규정이나 군사 용어 등에 대해 물으면 답변을 해주고 군사 분야 특화 번역, 문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는 국방 데이터 AI 확산 주간으로 정하고 국방부와 계룡대에서 AI 관련 성과물을 전시합니다. 평균 나이 30세 7억 명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는 아세안 지역 전기차 시장을 사로잡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공략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만들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추면서 아세안 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시킵니다. 이어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배터리 생산부터 자동차 조립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된 새 전기차에 서명을 남깁니다. 자동차 공장에 이어 인도네시아 최초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까지 준공되면서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가 완성됐습니다. Hari ini kita telah memulai babak baru dalam meletakkan sebuah tonggak komitmen kita untuk menjadi pemain global di ekosistem EV, sel baterai, dan juga electric vehicle. 6억 7천만 명 인구의 거대한 시장, 아세안 진출의 전초기지로 인도네시아가 주목받는 건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의지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광물인 바로 이 니켈의 세계 생산 1위 국가입니다. 이 니켈을 이용해 직접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조립해서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산 전 과정의 퍼즐이 바로 이곳 공장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또 40% 이상의 전기차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배터리 셀 생산하고 자동차 생산해서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광물 자원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이용해가지고 많은 좀 확장을. 인도네시아에서 한일중 3국이 맞붙은 전기차 패권 싸움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본차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현대차가 지난해 전기차 1위로 올라섰지만 뒤따라 들어온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생산 현지화로 물류 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소형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경쟁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Local factory in here producing the battery, I think it's giving a lot of peace of mind to the customers, especially for the EV. I think people have a very secure and safety peace of mind of the Hyundai brand.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두 한국 기업들의 합작으로 중국, 일본을 제치고 한국 전기차의 위상을 세계에서 더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카르타에서 YTN 박견입니다. 1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인출 사태 기억하시나요? 이에 정부가 부실 대출과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며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일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 600억 원대 부실 대출이 터진 경기도 남양주 지역 새마을금고가 인근 다른 금고와 합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한 달 동안 18조 원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깐 틀렸는데 좀 너무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뱅크런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충분히 건전성을 회복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이 지난해 인출 직전 수준을 회복했고
가용 자금은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올 상반기 1조 8천억 원의 부실 채권을 매각해 연체율을 낮췄고 기존 9개 부실 금고 합병에 더해 2개의 금고를 추가 합병하기로 했다며 자구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부실 심사 대책으로는 10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경우 내외부 통제를 통해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제2금융권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다른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랑 유사하게 가고 더 이상 이게 급증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아마 신뢰성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던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다시 올려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를 비롯한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1조 6,15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이 2022년보다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항목별 투자 규모를 보면 정비 비용, 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 비용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둔 충청북도가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반기에 여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등 안전관리의 허점도 컸던 터라 후반기에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전반기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건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제정.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바다가 없는 중부 내륙 지역에 발전의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한 겁니다. 여기에 충북의 심벌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을 새롭게 바꾼 것과 K-바이오 스퀘어,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 등 대규모 구책사업 유치도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송은 보스턴의 켄달 스퀘어와 같이 산학 연관병은 물론 법률, 회계, 창업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 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달리 안전 등에 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반성했습니다.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는 1년 전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잊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에 남은 임기 후반기에는 충청북도의 비전을 안전과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안전점검,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 등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반기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충청북도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원인 충청북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약속대로 지난 2년간의 과오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남은 2년 충북의 내실을 다질 수 있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덕수궁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발굴과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덕수궁의 주요 건물 가운데 일제가 허물었던 흥덕전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흔적들이 발굴됐는데요. 덕수궁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덕전의 대문에 해당하는 흠사문이 있던 곳입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 옆으로 나무 기둥이나 벽이 들어섰던 자리가 선명합니다. 대문 주변의 좁은 도랑은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든 배수로입니다. 지난 6월에 끝난 흥덕전 추가 현장 조사에서 주요 출입문과 주변 건물의 정확한 위치, 규모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흠사문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바라볼 때 3칸, 측면에서 바라볼 때 2칸이어서 이 중앙부의 넓은 공간, 어칸이라고 하는 부분이 420cm, 측면이 240cm로 중앙부가 넓고 측면이 작은 형태입니다. 흥덕전은 1900년 세워져 왕실의 주요 장례 때 왕이나 왕비의 관을 모시던 빈전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고종이 죽자 1919년 일제가 흥덕전 전체를 허물어 창덕궁 공사의 부자재로 재활용했습니다. 출입문인
흠사문과 소환문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주변 행각들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었고 또 흥덕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배수로까지 위치가 발견이 되어서 흥덕전 권역을 포함한 덕수궁 권역의 보건 정비에 보다 탄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은 지난 2015년 세워진 덕수궁 복원 정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흥덕전에 대한 발굴과 복원이 한창입니다. 흥덕전에 이어 흥복전이 복원되고 마지막으로 2039년까지 선원전이 복원되면 덕수궁은 온전히 제 모습을 찾게 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열연이 담긴 단편 영화 인 옥토버가 모레 공개됩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6일 정오, 쿠팡플레이와 티빙에서 영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0분 길이의 인 옥토버는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영웅이 다양한 사건을 극복해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임영웅 씨의 상암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도 다음 달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공신 초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숙주 초삭을 국보로 권상하 초상과 유설경학대장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신숙주 초삭은 조선 전기 정치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신숙주가 공신으로 책봉됐을 때 그린 그림으로 제작 당시 원역을 잘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의 초상은 전통적인 초상화와 달리 부드러운 화풍에 인물을 입체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